북한이 8년 만에 복귀하는 파리 올림픽이잖아요. 국제대회를 나가기 위해선 뇌물전이 펼쳐지는 거죠. 돈주들이 등장하면서 달러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합 나갔는데 졌어요. 바로 싸대기 맞고 다리뼈가 막 골절될 정도로 강목으로 맞아요. 공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찬물에 입수해서 10시간을 버티는 게 힘들었어요. 기절을 밥 먹듯 하는 거죠. 우승 소감을 오로지 장군님만 그리면서 달렸습니다. 평양의 고급 아파트 제공, 외제차를 받았는데 벤츠 S클래스. 북한이 올림픽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8년 만에 그렇죠. 복귀하는 올림픽이 바로 이번 파리 올림픽이기 때문인데 네네. 근데 특집인 건 좋습니다만 우리끼리 하나요? 왜 절반이 비어 있습니까? 아, 이게. 자, 올림픽 특집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이만갑이 준비했습니다. 북한 대표 선수들을. 대표 선수. 오셨어요? 예, 저희가 직접 초대했습니다. 자, 북한 대표팀 나와주세요. 와, 보세요. 대단합니다. 이정은 씨가. 직접 왔어. 본인이 직접 왔어. 야, 이거 진짜네. 이렇게 기압도 딱 들어가 있고. 진짜 눈빛도 지금 레이저가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질 수 없죠?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대표 선수. 진짜 대표 예, 선수. 태극 마크를 달고 정말 전 세계를 누빈 그런 선수를 모셨습니다. 김요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남자배구 국가대표 10년간 했던 김유한입니다. 아니 김유한 선수는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를 오래 하셨잖아요. 아,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대회를 많이 좀 가시다 보면 네. 북한 선수들도 만날 기회가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또 북한 선수들하고 인연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인 대표팀도 했지만 그 전에 저희가 또 유소년 대표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북한 선수들과 또 경기도 했었고 또 우리가 숙소를 또 같이 쓰면서 또 방으로 또 놀러 가고 했던 경험도 같이 놀러 가요? 오늘 어디서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다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이건 쉽다. 왜냐면 신기하다. 북한 선수들하고 우리 선수 안 만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그렇죠. 쓰는데 네. 새로운 종목들이 스포츠에서는 계속 등장하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바둑이 나온 적도 있죠? 스포츠 경기에. 그 아시안 게임에 등장을 했었죠. 했었어요. 바둑을 예전에는 기사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바둑이 이제 스포츠로 인정이 되면서 선수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대항별 경기도 하고 했었어요. 네, 개인전 경기도 있었고. 실제로 북한에서는 바둑을 두뇌 격술이라 그러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다 뭐 이런 거. 바둑협회가 조선 태권도 연맹 산하에 있어요. 어머, 네. 태권도랑 같이.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는 그 e스포츠가 정식. 아 맞다. 난리 났잖아요. 야, 진짜 촌스럽다. 왜? e스포츠. 이거 옛날에 조이스티가 이거 오락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요즘 다 이거 합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요? 미안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쓰고 이거 이거야 이거 이게 뭐야? 갤럽은 약간 요즘 어떻게 해거든요? 이거 마우스하고 이제 컴퓨터로 하죠. 쪽에 약간 너무 나쁜. 그런데 이번에는 이 브레이크 댄스 맞아요.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왕년에 좀 춤을 췄었거든요. 네. 설거지 한 번. 알았으면 저도 나가지 않았을까. 이걸 왜 이제 얘기했습니까? 웃겨. 나랑 한번 붙어보고 생각 있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더 밀어. 대박! 이거 재밌겠는데? 와, 장군님 힘내시나요? 와, 장군님 힘내시나요? 우와! 간다. 너무 멋있다. 진짜로. 다리 고장났나? 이분들이 살짝 고장났어. 이분들이 와.
살짝 고장났어요. 분들이. 네, 오늘 남북의 우리 국가대표 출신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국가대표 선발 뭐 방법 또 과정 또 어떻게 해서 또 이 선수를 유지하는가 이런 이야기들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 그 출발로요. 북한하면 일단 여자 축구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국제대회에서 아마 가장 좋은 성적을 얻었던 것이 이제 또 북한 축구가 여자 축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올해 북한 여자 축구가요. 벌써 상반기에만 2번이나 주요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20세 미만 아시안컵에서 3월에 우승했고요. 17세 미만 아시안컵에서 역시 5월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뭐 북한의 스포츠다 그러면 역시 이제 여자 축구를 그럼요. 네, 자 북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김명주 씨에게 좀 어떻게 축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일단 그거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8살부터 탁구를 했어요. 네, 탁구를 4년 동안 했거든요. 아, 탁구하다가 보통 공 발로 차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 손으로 안 되니까. 네. 근데 제가 원래 우리 부모님들이 공무원 돼가지고 원래 저 인수 사업을 어머니가 했는데 어떤 인수 사업인가 하면 거기로는 군부대하고 체육단에 네. 공급해주는 인수 사업을 어머니가 맡아 했어요. 네, 야, 이거 좋다. 네, 그러니까 그게 계기로 돼가지고 체육단 단장들하고 군부대 후방 공급을 맡은 분들이 저희 집에 많이 왔거든요. 예. 저희 집에 사서 나를 뽑으러 온 게 아니고 어머니한테 고기를 인수받기 싶어서 저희 집에 찾아왔다가 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보고 아들 지금 뭘 하는가고 우리 딸은 저기 여자가 아니라고. 우리 어머니가 왜냐면 저희 집에서 저희가 딸 5명 중에 제가 넷째인데 체격이 좀 유별나게 제가 우람종이 됐어요. 제가 학교 졸업한 체격이 지금 체격이 똑같아요. 네. 약간 좀 기질이 있었구나.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좀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은 제가 지금도 탁구 치면서 저렇게 남자처럼 노는데 감히 축구를 하면 자기가 포기하겠지. 축구를 하면 포기하겠지. 좀 데리고 가세요. 거기다 대고 감독 입장에서는 음식 공급하는 집 딸을 데려가는 건 땡 잡았죠. 땡 잡았고 탁구를 했으니까 좌우 이동하고 눈치가 빠르다. 기본 체력이 되니까. 그렇지. 네, 밥 먹고 알먹기를 나를 제보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건 좀 당황스러운 게 최고다. 우리가 무슨 유도나 레슬링, 뭐 씨름 이런 것처럼 일단 압도적으로 이제 체격이 이제 필요한 운동이라면 모르겠는데 축구 선수를 체격을 보고 뽑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언니처럼 이렇게 체격이 좋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스포츠를 하려면 일단 체격이 좋아야 그렇지. 되는데 그러니까 평양에는 좀 체격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방에 전국으로 뽑으려면 없으니까 체격 좋은 사람으로 뽑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언니가 더 뽑혀서 이렇게 또 반짝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체격 때문에. 알아주네. 축구라고 하면 이건 이제 최소한의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는 운동이잖아요. 네.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탁구채 그죠? 엄청 비싸고. 공도 있어요. 예, 있어야 되고.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북한은 약간 간습, 세습 이런 게 엄청 이제 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농장원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녀들도 같이 농장에 계속 대를 이어서 이제 농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딸이 하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농장을 안 시킬까. 너무 힘드니까. 예, 그 고민을 엄청 하시다가 이 탈출구가 이제 체육이었었던 거죠. 체육을 잘해서 이제 뭐 진짜 뽑혀서 잘 나가면 진짜 뭐 아빠 엄마 평양 가서 살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네. 이제 엄청나게 잘 되니까 그래서 저희 사촌 언니가 또 탁구를 되게 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탁구를 접하게 됐고 근데 제가 또 운동 실력이 되게 좋아서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만에 이제 그 구락부에서 막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게 몇 살쯤이에요? 네, 그때가 이제 제가 10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2살, 13살부터 이제 막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고 막 청소년 대회도 나가게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희 엄마 아빠는 그 시골에서 얼마나 막 너무 긍지감이 너무 계신 거예요. 막 이제 다니면서 딸 자랑하시느라고 막 바쁘셨죠. 맞아. 저는 그래서 그때 나도 좀 탁구를 좀 더 잘해서 국가대표 돼야지 하면서 맨날
이제 노래처럼 내가 엄마 아빠 평양 가서 살게 해줄게. 이제 어릴 때 예, 맨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운동원이라는 게 희진 씨 운동 시작이 몇 살이었어요? 7살 때. 진짜 빠르다. 빠른 거 아니에요? 7살 때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7살 때 수영장을 간 거예요? 가정적으로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3살 때 이혼을 하셨고 7살 때 뭐 아름다운 분이랑 재결합을 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7살에 저를 선수촌에 그 새엄마가 보낸 거죠. 그것도 사연이 있었네요. 이런 슬픈 사연이 있는지 몰랐네. 아니, 지금까지 되게 혜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갔는데 7살 선수촌. 제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제일 어렸고 네. 제 식구가 정말 요만했는데 그보다 더 작았어요. 그래서 밥 주세요 하면 어디 있지? 엄마들이 다 그랬고 그 선수촌에서 거의 저는 그냥 인형 취급받고 그래서 막 거북이 같다, 애기 거북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랐죠. 어렸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여기서 뭐 수영 시키듯이 정말 한 많아봤자 100명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같이 시작을 하는데 정말 잘해서 1, 2, 3등권 안에 들어서 중학교 시절 되면 다 없어져요. 한 1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그냥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그냥. 축구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어쨌든 축구를 어쩌면 이제 우연히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뭔가 막 기분이 좋아. 이게 나 축구 체질인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한 번은 그냥 전국대회를 하는데 그 네. 전국대회는 청소년 전국대회 한 번 하고 그리고 그거는 5월달 진행하는 거예요. 그 9월달에 진행하는 거는 전국 청소년 애국 선발 경기라고 진행을 해요. 예. 그거 두 번째, 그거는 9월달에 진행하는 건데 네. 다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산디바. 그거는 인공잔디. 인공잔디. 예, 김일성 경기장도 인공잔디거든요. 경기 하기 전에는 6개월 전에 지방에서 경기를 시작해요. 예. 예선 경기를 매 도에서 군마다 예선 경기를 진행해서 군에서 1등한 단체가 도를 대표해서 한경남도, 북청군하고 남도별로. 김일성 경기장에 올라가서 경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김일성 운동장에서 한 대회에서 네. 성적은 어떠셨어요? 저희는 3등권 안에 항상 들어있었어요. 예, 3등권 안에. 그래, 집에 사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銅메달 2개. 오, 금메달도 따시고. 근데 막 유명해요 그 북청팀이? 예, 저희는 진짜 유명했습니다. 예, 야, 자네 또 올라왔네? 좋았어. 예, 그럼 우리가 나가면 자네 또 왔네? 이 시선부터 예, 좀 남달라. 경계하면서. 네, 금메달 3개면은 혜택 같은 건 좀. 1등 3번. 없어요. 그냥 왜? 혜택이 없어요. 그냥 혜택이 있다면 너네 잘했네. 너네 선수 생활 잘했네. 너네 감독한테 인사를 해줘야 되겠네. 그 감독이 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뭔가 뭐 받았겠죠? 우리는 모르겠고. 부상이나 이런 건 없어요? 상금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제 상장이 있거든요. 상장은 그 이제 수령님과 장군님께 이제 네. 이렇게 모범을 실천하는 모범 선수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장이에요. 우승이나 준우승 한다고 해서 부상 같은 거는 따로 없고 예. 저희는 그럼 항상 나가면 우승은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입상을 하거나 우승을 하면 선수들한테는 혜택이 없는데 지도원 선생님들, 그러니까 코치님들한테는 이제 급여가 올라가고 또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급수도 올라가고 선수를 잘 키워냈다는 급수도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게 생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진짜 엄청 빡세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종목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아티스틱 스위밍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서 1등을 하면 그 북한에서 만든 칫솔, 치약, 맞아요, 비누, 맞아요. 샴푸 이런 거 세트를 줬었어요. 하긴 물에서 하는 거니까 린스 같은 거 잘 챙겨주는 당연히 메달 컵 주고 그다음에 저희는 표창장이라는 걸 줬어요. 그러니까 뭐 장군님의 훌륭한 체육전사가 되자 뭐 이런 표창장이랑 그런 좀 쓰잘데기 없는 거 한가도 이렇게 줬어. 아니 그러면 쓸데없는 거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게 굉장히 엄청 쓸모 큰 의미 부여가 좀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종목 자체가 좀 중상류층의 친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쓰는데 굳이 운하수 화장품을 받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받으면 그냥 거기 일하시는 분들 주거나 뭐 코치님이 알아서 가져가시던가 했던 것 같아요. 잘 살았다. 근데 아까 상장에서 장군님의 말씀을 실천한 모범 선수라고 써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북한이 유소년 선수들을 양성할 때 너희들이 왜 스포츠로 국위 선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로 세뇌 교육을 하는 문구예요. 너희들이 자라나서 세계 무대에서 1등을 하면 너희들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를
전 세계에 선전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라고 이제 세뇌 교육을 해서 유소년 선수들이 그런 교육을 아마 받고 시진 씨도 그렇게 컸을 것 매일 같아요. 받았죠. 올해 2월에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북한의 원현심 선수가 금메달을 3개나 땄어요. 굉장히 잘 딴 거죠. 근데 그때 노동신문 보도를 제가 스크랩을 했던 게 기억나는데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원현심 선수의 금메달 딴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 덕분이다. 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썼어요. 야.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장군님이 이렇게 보살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금메달을 땄다라고 내적으로도 설득하는 거죠. 북한 국가대표라고 소개를 했는데 국가대표는 선발 과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국가대표는 원래 아시아 게임이든 올림픽 게임이든 일정이 정해지면 네. 그 전에 지방에 경기 일정이 또 내려와요. 내려와서 지방단체에서 경기를 먼저 조직해서 지방단체에서 예선을 치르고 네. 그 예선이 또 준결승해서 또 결승을 순서대로 치른 다음에 중앙에서 경기를 치르거든요. 그래요. 거기에서 중앙에 있는 감독이 매 경기마다 결승 경기마다 경기장에 나와서 봐요. 와서 선수를 네가 괜찮겠다, 네가 괜찮겠다 뽑아서 국가 선수 너는 수비하면 되겠다, 너는 최종 수비, 너는 공격해가지고 선수를 뽑아서 국가 선수를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올림픽이 나가든 아시아 게임이 나가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팀이 형성이 됩니다. 상비군 같은 거까지 가는 거구나. 그렇죠. 전체 상비군에서 거기서 이제 정말 최종 엔트리를 뽑아서 이제 예. 국제대회 나가. 평양에는 네. 다양한 체육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4.25 체육단이 제일 축구팀이 세요. 다양한 그 지역에서 축구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아다가 4.25 체육단 훈련을 시켜봐요. 그러다가 좀 잘한다 하면 이 친구들을 4.25 체육단에 놔둬요. 그럼 4.25 체육단은 저희도 부러워했던 게 그 저희 종목은 4.25에 없었어요. 거의 군복 입고 운동하는 종목이라서 축구, 배구, 농구 이런 종목들이 주 종목이었는데 예. 일단 식사 퀄리티, 메뉴가 다양하고 선수들의 식단 이런 거 다 짜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가고 싶어하는 체육단인 거죠. 국가대표네. 과학적으로 이제 영양사가 딱. 네. 이게 스포츠 종목마다 이 소속된 강팀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씨 같이 수중발레 했던 분들은 좀 다른 리그가 다른 있고 이유가 있고 북한에게 축구는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고 북한이 잘하는 게 여자 축구단 그리고 탁구도 북한이 네.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탁구나 여자 축구단은 4.25 체육단 소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4.25 체육단이 국방성 소속입니다. 근데 북한은 성군 정치이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중요한 걸 군 조직 밑에 둬요. 4.25 체육단 역시 국방성 밑에 소속돼 있어서 대우가 굉장히 좋고 장교급 대우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군 밑에 있으면 상무 아니야? 하는데 우리 상무랑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4.25 체육단의 위상이 알려진 게 2014년 아시안 게임 때 4.25 체육단 소속 북한 선수들이 메달을 휩쓸었어요. 그때 성적을 제가 조사해봤는데 그때 2014년에 북한이 11개의 금메달. 그래서 북한이 무려 종합 7위에 올랐어요. 그때 맞아. 금메달을 딴 대부분의 선수들이 모두 다 어디 소속이었겠습니까? 4.25 체육단 소속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시작을 신발 수리를 했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운동장 다니면서 공을 쳤는데 거기서 이제 축구화 수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축구화 수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화 지금 하다가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공장을 이제 차렸죠. 제가 2008년도에 북한 평양을 갔었어요. 일주일 동안. 축구 선수들을, 북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뭐 하는 이런 사업. 그 후원해준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야, 신발 나 좀 주라. 나 좀 저기다 좀 보내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걸 갖고 저 중국에다 보내준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그거 신고 훈련하고 이제 해서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하니까 저를 김정일 위원장이 초청을 한 거죠. 대박. 그럴 수도 있구나. 신발을 신어보니까 어떤 게 제일 좋으냐 하니까 이 신발이 제일 좋았어요 했나 봐요 선수들이. 그러면 이 신발 만든 데는 어디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손으로 기술자가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는 그럼 그 사람을 우리나라로 데려와라. 그럼 우리가 그 사람한테 기술 배워서 우리가 신발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평양을 가게 된 거야, 초청으로. 다시 돌아오셨네 그래도. 다행이다 초청이라서. 평양을 갈 때 엄청 겁을 났죠. 솔직한 얘기로. 북한에서 세 분이 마중을 나와서 김봉학 선생 아니십니까 물어봐요. 내가 그랬더니 공항에 나가자마자 차가 준비돼 있어요. 차 안에는 꽃다발 큰 거 실려 있고 양락톨에 와서 만찬 했죠. 단둥에서 이제 북한 사람들 25명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기술을 가르쳐 줬죠. 기술을 전수해 줬구나. 이야. 좋은 일 하셨네. 예, 이거는 이제 이거 사인은 제가 이거 35컬레 북한 선수들한테 후원할 때 그때 이거 전해주면서 이제 이거 신발 사인을 받은 거야 북한 선수들한테. 저분이 이제 그 축구화를 수제화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와. 근데 이 축구화를 만든 솜씨가 되게 대단하죠. 축구 선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떤 축구화 어떤 브랜드를 신느냐에 따라 선수마다 호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 축구 선수들은 특정 브랜드 축구화만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김봉학 대표가 만든 축구화를 신고 국제 대회에 나가던 그때 하필 북한 축구가 우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까지 받아서 간 건데 그 축구화를 볼 때마다 뭔가 뿌듯하고 남북 관계가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라는 아련한 향수 이런 것도 느끼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그 축구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직접 그 축구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귀한 거를 직접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신기해.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사인이 다 있어. 예. 이거 신는 거 아니죠 이거? 아니 선수들이 신던 축구화죠. 네네네 이렇게. 현무를 여기서 보노. 우와 이거 바이. 상희 씨. 얼마나 이분이 과학적으로 잘하면 이게 저희 어릴 때부터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명한 분인데 이게 바닥에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돼 있느냐. 다르네요 다. 그리고 여기도 달라요. 맞아요. 이게 다 지금 미창이 다르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분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김명주 씨 지금 뭐 보니까 국내 대회에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국제 대회에 나가본 적 있어요? 국제대회는 못 나가봤습니다. 국제대회는 많이 나갔죠. 부모가 공무원이지만 지방이다 나니까 예, 많이 거기가 영향이 미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못 나갑니다. 한계가 있고. 예, 평양에 있는 애들. 부모가 중앙당에 있는 자식들. 예, 내 부모가 중앙당에 있으면 그 자식들이 우선 더 먼저 가고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부모가. 그러니까 지방의 사람들은 진짜 힘듭니다. 진짜. 근데 딱 평양 출신이라고 정해지기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이제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출신 성분을 가장 많이 보죠. 근데 이 사람이 해외에 또는 남조선에 친인척이 뭐 사돈의 팔촌까지 있느냐 없느냐 뭐 망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출신 성분도 밑받침이 되어야만 국가대표로 선발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점은 사실 북한 어디나 다 똑같아요. 응원단 선발할 때조차도 이제 나중에는 뇌물 막 주고 서로 나가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저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각이 좀 드는데 보니까 이제 평양 출신만 이렇게 해서 뽑아놨었잖아요. 근데 이제 평양 출신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뽑는 이유가 탈북의 걱정 때문에 평양 사람만 이렇게 구성을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평양 사람이라고 해서 탈북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기 평양 그건 아니지. 우리가 매일 장군님을 외쳤죠. 제가 운동선수로서 너무 이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아 나는 내가 분명히 저 친구보다 실력이 뛰어난데 그럼. 그렇게 하고 막 하는데 내가 이제 평양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못 됐어. 그럼 너무 화가 나고 그러는데 이게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똑같아요.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명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시골 북청에서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야, 돌아가 이러니까 지방 차별한다 이럴 수는 있는데 그나마 북한에서 그러면 노동당 핵심 부서라든가 아니면 뭐 보위를 담당하는 데라든가 이런 요직에서 지방이라든가 비평양인 사람들이 배제되는 거에 비하면 스포츠 분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문이 열려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축구 선수라는 게 한 명 뽑는 건 아니니까 여러 명 뽑는데 뭐 좀 실력이 좀 덜한 고위층 자재를 끼워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죄송하지만 아주 정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누가 뭐래도 이거는 뽑아야 된다.
이러면 그렇겠죠. 그 출세길은 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아무리 북한 체제지만. 저도 선생활할 때 지방 출신들을 많이 보고 저희 종목에서는 거의 없었고 네. 이렇게 약간 깡으로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축구나 배구, 농구 이런 선수들이 지방 선수들이 눈빛이 달랐어요. 언니를 보면서 딱 그때 기운을 느꼈는데 그 선수들은 운동을 잘하면 평양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출신을 아예 바꿀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이미 평양에서 특혜를 받고 있어서 뭔가 약간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이분들은 그런 갈망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종목은 좀 비인기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왜 돈이 든다는 거야? 물값을 자기가 내요? 왜 돈이 든다는 거야? 뭐 축구 같은 거 뭐 국가에서 뭐 운동화도 해줬죠. 뭐 다 해줬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컴하게 하나 가져도 다 제 돈으로 사야 됐기 때문에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그 숙소만 해주고 하나도 해주는 게 없었어요. 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저희 아빠는 맨날 아휴 내 딸은 그냥 밑 빠진 덕에 물 붓기다 이런 얘기를 매일 하셨어요. 자, 여기서 급하게 질문. 나 스스로에게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오로지 나의 실력만으로 국가대표가 될 것이다. 아니면 부모님과 평양 출신이라는 후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했다. 저는 실력으로. 저는 실력으로 됐고요. 근데 좀 아쉬운 기억들이 있죠. 제가 15살 때 자카르타에서 그 아티스틱 스위밍 청년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당연히 전국대회 나와서 1등을 한 상황이었고 부모님도 뭐 나쁘지 않은 집안이었고 그래서 제가 나간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북한에 돈이 없다 보니까 단체는 못 나가고 솔로 듀엣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약간 기뜸을 해준 거죠. 여기로 말하면 대한수영협회 회장님, 거기로 말하면 소기장님한테 뇌물을 줘라. 그럼 100% 희진이가 나간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지금도 기억이 용용한 게 콩기름을 뇌물을 주라니까 콩기름을 왜냐면 저희는 여자 종목이다 보니까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근데 가정주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선 기름이랑 설탕 이런 게 귀하다 보니까 콩기름을 여자분한테 주고 남자인 경우는 담배나 뭐 이런 거를 좀 뇌물을 줬었어요. 약간 약하다. 해외 나가는 건. 그러게. 야, 이게 어려서 얘기를 안 한 거야. 야, 어느 부모가 내가 콩기름 줬어까지 얘기하지. 아니, 그러니까 콩기름 콩기름- 밑에 뭐 깔아서 그건 돈 같은 거는 콩기름 박스 안에 금이다. 박스 같은 그러니까 거구나. 콩기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콩기름, 그다음에 대한민국 신라면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두루 있었는데 콩기름이 그때는 제일 귀했어서 네. 저 당연히 제가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좀 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나갔고 더 부유한. 제가 3년 동안 국가대표 생활을 했는데 네. 기회가 잘 안 차려졌어요. 근데 물론 계속했다면 저는 인천 아시안 게임 무조건 오는 거였고 저희 때는 저는 이제 고춧가루였거든요. 고춧가루요? 왜냐면 고춧가루가 김장철이면 금값이 돼요. 그래서 딱 김장철이면 저를 휴가 보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휴가- 몰랐죠. 처음엔 몰라서 아빠 후방부 쪽이니까 게를 삶아 갖고 갔더니 막 다 변해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그렇지. 막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춧가루구나 해서 고춧가루를 갖고 왔는데 나중에는 돈주들이 등장하면서 돈주의 자식들이 지방에서 평양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고춧가루가 아니라 달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막 지금 다 1,000달러, 몇천 달러 이러니까 그 이름을 사모님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실수했죠. 저랑 이름이 비슷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걔냐고 어머 돈 그때 잘 받았어 했는데 저 아니었어요. 어머. 달러로 계속 그때 이제 했던 알았구나. 거죠. 저 달러가 들어가는 건 진짜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래요? 예, 저희 때는 있잖아요. 제가 운동 같이 하는 선수 아버지가 비누 공장 예, 사장이 됐는데 우리 여기는 사장이지만 거긴 지배인이라고 하거든요. 지배인 됐는데 자기 자식을 야구 선발 경기 내보낸다고 비누를 박스로 뇌물 보냈어요. 근데 갔어요, 그 애가. 가는 거 봤어요. 아, 뇌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그 생각도 했어요. 아무튼 뇌물이 좀 거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대표 되는 거는 뇌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오니까 그 안에서 국제대회를 나가기 위해선 뇌물전이 펼쳐지는 거죠. 해 나가겠지.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10명 뽑아놨어요. 그래서 선수촌에 10명이 살고 있는데 대회는 1명 아니면 2명만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기술들이 다 비등비등한데 거기서 뇌물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뇌물을 그냥 대놓고 달라고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농장에 일을 하시는데 이제 양봉을 하셨어요. 네, 북한은 이제 꿀이면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통해요. 네, 약이 귀한 나라다 보니까 꿀이면 진짜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도원 선생님이 이제 아내분이 많이 아프시다고 꿀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드렸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자주 아프신 거예요. 계속 아프다 그래요? 계속 아파요. 계속 아파요. 예. 그게 이제 그걸 팔아서 다르게 쓰시도록 일부러 아프셨나? 그걸 줬는데 만약에 안 뽑혔어. 그럼 어떻게 다시 달라고 그래? 뭐 달라져? 그러면 꿀 먹은 벙어리가 그러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요. 여기서 그 얘기가 그러면 나오는군요. 이러씩 생각해요. 아, 나보다 더 높은 놈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얘기해. 그냥 그러고 말아요.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그래. 그리고 저희는 거기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코치님들이 거의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복, 수경, 코막에 다 코치님들이 팔아요. 그러면 폰이 백화점에 가면 이 수경이 얼마인지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잘 보이기 위해서 코치님한테 배로 붙인 가격에 사는 거예요. 배로. 코치가 샵에서 사다가 선수들한테 항상 이윤을 남겨 판다고. 통업까지 했네.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 점점 커지게 되겠네요. 점점 시대별로 커지죠. 아까 비누박스였다가 지금은 더 크겠지. 참기름하고 고춧가루였다가 그래. 그다음에는 달러 이제 지금은 거의 가벼운 뭐 거. 달라져. 아니 그러면 이 주력 종목 선수들은 식단도 차별이 좀 있는 건가요? 혹시? 탁구는 뭐 아주 뭐 북한 잘하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영양식단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건강하게. 짜서 주는데 더 이제 먼저 잘하는 종목이 이제 력도나 레슬링이나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식단도 이제 빵에 막 바다 버터 막 이렇게 이런 거 들어간 고기도 고기 많이 들어간 이야. 그런 식사를 준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 탁구도 좋을 때도 있고 이제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예, 이제 좀 좋을 때는 그래도 조금 뭐 개고기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좀 안 좋다 메달이 안 나오고 뭐 이런다 하면은 이제 저희는 두부랑 닭강만 엄청 먹는 것 같아요. 단백질의 종류가 바뀌네요. 네네. 그러니까 선수단 내에서 식단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달라져요. 그 선수촌 식당에 네. 들어가면 1급, 2급, 3급이 써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촌 안에 선수들 식당. 제가 3년 동안 거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딱 가면 저희는 2급으로 들어가요. 좋네요. 저희보다 더 밑에 있는 종목도 있어요. 리듬 체조. 뭐 이런 데는 저희는 10등권 안에 세계 선수권에 들어가는 종목이라면 그 친구는 30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3급으로 가요. 근데 이렇게 1급, 욕도, 탁구 이런 데는 1급 식당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는 아침 샌드위치를 1개 준다면 이 선수들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빵이. 몇 단으로? 몇 단으로. 거기가 우리는 얇은 거 한 단인데 그분들은 몇 단 이렇게 쌓여 있고 이야, 아니 짝정훈 씨, 왜 이렇게 차별을 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차별이라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곳에 더 투자를 한다는 생각. 내가 뽀찐 형님을 만나서 줄 때도 가능성 있는 걸 보고 주는 겁니다. 진짜로. 아니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더럽고 치사하는 게 이 차별화 이렇게 맞아. 먹는 거 친구하고. 아니 북한의 이념이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같이 이제 빈부격차를 없애자는 건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우리나라 맞아. 지금은 다 주고 싶지. 없는데 어떡합니까? 없으니까 좀 대단했죠 뭐 대표팀 뭐 식단 이런 거는. 일단은 저희 그 태릉 선수촌 예를 들어서 선수촌 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게 저희가 처음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무조건 다 살이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한 보통 대표팀 1년차, 2년차 때는 무조건 살이 빠져야 되는데 1년차, 2년차 때 살이 그렇게 쪄요. 뭐예요? 밥이 너무 맛있어갖고 이게 자기가 훈련하는 양보다 더 많이 먹는 거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식단도 보니까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뭐 말하자면 그 양식 종류도 있고 한식 종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날 이제 테마가 바뀌어요. 그리고 점심의 중간에는 특식이라 그래가지고 또 특별한 음식을 뭐가 하나씩 예를 들어 뭐가 나오는 넣어주고 저희는 일단은 뭐 되게 비싼 뭐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넣어서 주다 보니까 너무 맛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 체급 경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수들은 많이 힘들어하죠. 풀떼기만 참아야 되니까. 아마 국가대표 선수들, 북한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식당 만약에 그거 영상 USB 찍어가지고 풍선에다
날려보는 거 보자. 난리 나겠다. 봤으면 10년 전에 탈북했어요. 국제 경기 나왔다. 답을 보여줬어야 돼. 탈북한다. 다 탈북. 진짜. 아니 근데 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이제 뛰고 온 북한 선수들이 중간중간 와서 신발 달라고, 장비 달라고, 장비. 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밤에 숙소 앞으로 가서 그 바구니 내려주면 거기다 전달해주고 이랬던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도 자존심 센데 탁구를 신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신발 같은 경우는 가장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선수들이 신발도 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저도 근데 이 그 마음을 좀 아는 거는 저도 어릴 때 저는 이제 집안이 조금 좋지는 않아서 좀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어릴 때는 이제 그 성장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발이 계속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발은 자기보다 신발이 큰 거는 신을 수 있는데 작은 건 못 신어. 그럼요. 오랜만이다. 그래서 항상 10mm 큰 거를 맞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신다 보면은 이제 좀 빵꾸도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낚시 바늘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네, 그걸 맞아요. 꼬매가지고 맞습니다. 신고 그게 이제 발에 성장기니까 이제 맞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도저히 또 못 신을 때가 와. 그때까지 신발을 신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 북한 선수들의 이런 장비 또 특히나 신발의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어떻게 제가 더 구하겠어요? 잘 알 것 같아요. 북한 선수들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 선수도 북한 선수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저는 어릴 때 힘들게. 아, 왜 너무 힘들게 했나?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유니폼도 잘하는 선수들은 이제 새 유니폼을 지급해주고, 예, 저희처럼 약간 좀 이제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 막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 입었던 유니폼을 그냥 세탁해서 그대로 받고 이제. 아니 약간 유니폼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유니폼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북한은 빨간색 아니면 흰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뒤에 DPR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이미 주문 제작이 된 게 아니고 빨간 운동복에다가 자수를 붙이다 보니까 이게 좀 세탁한 거를 받아서 입다 보면 이게 떨어져요. 어느 날 정말 KR만 입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선으로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해외 나갔을 때 일본 아티스틱 스위밍 올림픽 메달리스트 친구가 저한테 운동복을 줬는데 거기 제퍼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덜컥 뭐 이걸 이렇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일단 받았어요. 주니까 선물이니까 그래서 받았는데 집에 와서 제가 그 제퍼를 이렇게 해봤어요. 와 이거 100년 지나도 안 떨어져. 너무 튼튼해.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세탁하고 한 3일 말랐거든요. 그 운동복이. 근데 얘네 건 그냥 한 번 툭 토니까 마르더라고요. 스포츠니까. 잘 마르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경기력에 그 여러 가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 스포츠대회 딱 나가서 맞아요. 그날의 국력이 거기서 딱 보여지는. 제일 티나죠. 사실 이게 북한이 이제 그런 열악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유니폼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브라질에서 뭐 축구 때문에 온다 이러면 거기 교민사회 뭐 이런 쪽에서 미리 북한 쪽과 또 북한도 알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그 교민사회나 또 우리 정부 또 체육단체 또 현지에 있는 민간 단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2013년에 그 양궁 자기들 선수들이 이제 시범을 하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선수들의 경기를 보아줬다 이랬는데 그 선수들이 하고 있는 게 다 국산 양궁이었잖아요. 한국산 양궁. 윈앤윈이라고 그 이게 막 오래전에 한번 북한한테 줬는데 김정은이가 시범할 때 보니까 들고 있는 거는 다 그때 최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지원해 준 걸 써보고 좋으니까 좋지. 그걸 이제 중국이나 제3국 통해 가지고 최신형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어요. 저희 때는 저청년이 그런 거를 받아서 이렇게 맞네. 보내줬었어요. 조청년 쪽에서 지원했겠지. 수경을 처음으로 저희가 국가대표 선수들만 지원을 받았거든요. 저청년으로부터. 와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험보 입을 때 북한에서 원래 저희가 코치님들한테 사서 입는 거는 한 달 지나면 이게 쫙 늘어나서 의도치 않게 섹시해져요. 그렇죠. 그렇지 않게. 근데 갑자기 저청년에서 저희한테 후원을 했대요. 막 이렇게 잡았다니까 딱딱 서려서 몸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항력이 갑자기 초수가 막 퍽 당겨지는 거예요. 아, 선수들한테 이게 있겠네요. 완전 있죠. 그 사실은 왜 그래 수영복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 스피드 그 수영하는 맞네. 선수들 그래서 유니폼 뭐 금지시켜야 돼. 왜냐면 잘 사는 나라에서 유니폼 가지고
기록 단축을 시켜버리니까 맞아요.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맞아요. 국가대표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인데 그 종목이 이제 주력이냐 비주력이냐 여기에 따라서 너무 차별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조금 이게 과연 아무리 가난한 나라지만 그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을 갖게 되는데 탁구는 그래도 주력 종목이 들어가잖아요. 탁구는 잘하잖아요. 그래도 북한이 비교적 잘하는 네, 종목이니까 네, 네, 네. 지원이 좋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이제 탁 시작할 때는 이제 뭐 라켓이라던가 이제 공이라던가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지원을 좀 당연히 해줘요. 줘야지, 예, 그거. 예,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조금 쓰다 보면은 얘가 이제 소모품이잖아요. 고무 나가고. 공도 깨지고 라켓도 이제 러버를 바꿔야 되고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네, 바꿔야 되고 한데 저는 제가 선수 생활하는 동안 2번인가밖에 못 바꿨던 것 같아요. 몇 예. 년을 하셨는데 선수요? 선수 생활은 이제 5년 정도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5년? 바꿔주지를 못해요. 없어서. 예, 바꿔주지를 못하고 이제 라켓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동그랗잖아요. 탁구 라켓이. 근데 너무 찍혀서 이게 반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절반이 날아가요. 이게 찍히고 하다 보면 떨어져서 절반이 날아가요. 진짜 그런 거를 쓰게 되고 제일 속상했던 건 공 같은 경우는 이제 깨지면 이제 땜빵해서 써야 되고 찌그러지면 공을 땜빵을 한다고? 네, 펴서 써야 되고 막 그럼 이제 어떻게 땜빵을 해요? 안 쳐지는데 이거? 얇잖아요 또. 네. 한손이 확 떨어지면서 그거 안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 공이 제 땜빵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 아실지 뭐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지만 옛날에는 그 필름을 넣어서 쓰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사진 찍고 나서 그 인화한 그 필름 있잖아요. 네. 그 필름을 필름 있죠, 필름. 오려요. 이만큼 조금씩 오려가지고 걔를 그 샤포라고 하죠. 샤포로 막 이렇게 갈아서 최대한 얇게 만드는 네. 거예요. 만들어서 그 공의 깨진 부분에다가 그 고강도 접착제를 딱 붙여요. 붙이고 걔를 이제 또 다시 샤포질해서 최대한 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뗀 거는 괜찮은 거고 이제 그거를 막 3번, 4번 떼다 보면 공 요거를 예, 공이 앞으로 쳤는데 옆으로 날아가요. 중심도 안 갈지를 모르는 우위가 강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 네. 계속 불구치기로 들어오니까 공이 어딜 빌지 몰라. 없다. 근데 진짜 엄청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래도 진짜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그게 이제 더 활약 좋았던 게 행진이구나. 예, 대회를 나가면 공이 안 좋은 공을 썼다가 대회를 나가면 좋은 공을 쓰니까 갑자기 실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네. 불규칙이 없어. 불규칙이 없어. 선수서 1등도 해봤어요? 네, 제가 청소년 대회 나가서는 평양 갔을 때는 이제 입상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상도 많이 받고 제가 이제 그랬었어요. 왜 그만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용품이 없어서 매일 그냥 이제 체력 훈련만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기술 훈련을 못 하고 그냥 체력 훈련만 계속 하다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 선수들을 단체로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이제 그때 당시는 그 송이버섯 할당량이 있었어요. 외화벌이용으로. 선수들을 산에 가서 하루 종일 이제 송이버섯 따라서 산에 풀어놓는 거예요. 선수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마라톤으로 전향을 했었어요. 오. 네, 그래서 마라톤 한 2년 정도 하다가 결국에는 집에 사정이 좀 어려워지면서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됐었죠. 아니, 마라톤도 마찬가지. 나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마라톤 신발 또 빵 끊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 저번에 이제 올림픽 막 할 때 있잖아요. 이제 북한 선수들 라켓 못 쓰나, 라바 못 쓰나, 유니폼 뭐 입었나 진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라바도 외국 선수들 보면은 금방 막 새거 반짝반짝 붙인 게 티가 나요. 근데 북한 선수는 아니에요. 벌써 다른 게 보여요. 쟤네는 저거를 쓰다가 나온 게 다 보이거든요. 이게 오늘 이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파리올림픽도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계속해서 이제 북한하고 또 국제 무대에서 경쟁해야 되잖아요. 예전엔 정말 일말의 어떤 그 망설임도 없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응원했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북한 선수를 와서 그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운동을 해서 국제대회에 나온 선수를 보면 참 복잡한 마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북한 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한 이 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종민 씨, 북한 스포츠 대회 하면 뭐 선수뿐 아니라 유명한 누군가들이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뭐 북한 응원단. 응원단이 이렇게 오면 항상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응원단 보지. 우리 같은 스포츠 경기의 완성은 응원으로 그렇지. 미녀 응원단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실 리설주입니다. 그렇죠.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는 리설주가 응원단 출신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대회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퍼스트 레이디의 출신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 하물며 북한에서 현
영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응원단 출신이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만큼 북한 하면 여기 한석희 씨 계시지만 미녀 응원단이 빼놓을 수 없는 응원의 꽃 같은 맞아요. 스포츠대회 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 북한 응원단에 관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태훈 형의 그 좋았던 그 기억을 아자리 또 들러 간다. 그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통일해서 북으로 장가가자. 그래서 한국을 찾았던 북한 미녀 응원단의 주요 영상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당시엔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게. 와. 오. 와. 그래, 배 타고 만경공원에서 있었지. 어머 예쁘다. 오. 그래서 오. 어리다. 저 때는 어렸죠. 어우 예쁘다. 활기 있고 박력 있는 응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똑같아. 칼각. 야 똑같아. 칼각. 똑같아. 약간 70년대 우리 고등학교 그 응원 보는 거 같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리설주가 다른 분들에 비해 예쁘지? 있었는데 옆에서 작은 소리가 하나 들려와요. 그래서 혼잣말로 야 진짜 이쁘긴 이쁘다. 아직도 봐도 그랬어요? 아니야. 예뻐. 예쁘잖아. 특히 이쪽에 있는 분은 굉장히 서구적이고 예쁘긴 하네. 또 봐도 이쁜가 봐요. 확실히 이제 그 미인 응원단이 있는데 스포츠에서 이제 응원이 진짜 꽃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이제 뭐 국제 경기를 가도 예를 들어서 이 응원단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럼요. 결국에는 시합에 뭐 집중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응원단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거기서 더 힘을 내고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또 이쁘신 분들이 칼각을 맞춰가지고 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용도로 아니 실제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홈그라운드 경기가 경기력에 굉장히 유의미하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함성 소리라든지 응원 소리가 선수의 경기를 끌어올린다. 그렇죠. 응원단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거 또 뽑는 게 있겠죠. 그렇죠.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응원단은 보통 출신들이 다 평양 출신들이고 평양이지. 대학생 중에서 20대 초반이어야 하고 또 예술인들 중에서 키가 160 이상, 예술인들은 뭐 다 160 이상이니까 일단 예술단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외모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 단체에서 사상에 검증된 자. 그러니까 대학교 교장이 뭐 추천한다거나 뭐 협주단 단장이 추천한다거나 이런 사람.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출신 성분이 좋아야 들어가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면접 볼 때 난리 났었어요. 그 피바다 가곡단 앞에 막 여성들이 예쁜 여성들이 다 줄 서가지고 보는데 저희는 좀 특권이었던 게 그 당시에 장성택이가 보안성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너네가 왜 거길 가? 오라올라 해가지고 중앙당 간부들이 오히려 협주단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모자 쓰고 춤추는 여성들이 치주학단, 보안성 치주학단 여성들은 150명이 그대로 다 갔어요. 거기서 출신 성분 좀 조금 안 좋은 사람 빼고 그리고 우리 협주단이 이제 참여하게 됐었던 거죠. 2005년도에 이제 앳된 리설주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리설주가 앉아있는 응원단 열을 보면 제일 1년에 앉아있어요. 그 말은 응원단 중에서도 리설주가 굉장히 탁월한
위치, 포지셔닝에 있었고 출신 성분이나 계급이 다른 응원단에 비해서 남달랐다. 미녀 응원단도 앞에 1년 전면이 에이스들이에요. 그다음에 2열, 3열, 4열, 5열, 6열로 밀릴수록 그쵸. 뭐 실력이 밀리거나 아니면 출신 성분이 조금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밀리는 사람 그 와중에 6열에 서게 되는 건데 1열과 2열의 위치와 포지셔닝에 되는 미녀 응원단 특징이 있어요. 대한민국 기자가 가잖아요. 다른 선수단은 대한민국 기자들이랑 접촉 불가해요. 인터뷰 안 하고. 미녀 응원단은 당당하게 응원해요. 인터뷰를 해요. 준비해 온 게 있으니까. 정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도 하고 그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래도 이 자유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미녀 응원단에 1, 2, 3열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설주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설주랑 온 애들은 같이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 당시에 금성학원에 있었거든요. 왕세상 경음악단에 들어가는 정말 소규모의 학년마다 다 뽑아서 한 10명 이하인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그때 다른 목적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세우기 위해서 단체 생활을 안 시켰어요. 그래요. 문득 나타나서 그때 이렇게 앞에 앉았던 거죠. 사실 이제 이설주가 저때 인천 육상 경기대에 왔을 때만 해도 김정은의 부인이 될 거는 사실 몰랐죠. 몰랐지. 이설주가 그냥 금성학원 일원으로 보낸 거고 2007년에 한국의 한 신문사 기자들이 갔을 때도 금성학원에서 있던 이설주하고 같이 뭐 사진도 찍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금강산에서 청소년 적십자 연맹 남북 학생들이 같이 나무 심기 할 때도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때만 해도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김정은의 부인이 되고 나서 이제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죠. 저 사진을 통해서. 뭐예요? 이설주가 치열 교정을 했구나. 그런 것도 알아요. 네, 지금 이제 사진을 보면은 치열이 상당히 이제 저기 한데 지금은 가지런해졌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되죠. 아니 근데 보면 이게 확실히 그 기억나는 게 이 응원단은 이 사상 교육을 확실히 시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터뷰도 시키고 그렇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선수들은 잘 못 믿나 봐요. 경기장에 나가서 보면은 이 보이부가 항상 따라다니는 건데 그거는 제가 이 태릉 선수촌에 있었던 이 배구 경기뿐만 아니라 이 선배님들 다른 종목에 네.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도 하면은 보이부가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보이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딱 가면은 알아요 누군지. 왜냐 그 와중에서 눈에 레이저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 보통 CCTV. 밤에 레이저 약간 공연하는 것처럼 맞아.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이제 그 레이저를 쏘면서 표정도 묻지도 않아. 그냥 딱 그냥 무표정에 진짜 딱 스포츠 선수 아닌 사람. 아닌데 배구인 아닌 뭔가 사람. 이제 좀 이거 딱 하고 나서 딱 보고 있어요. 약간 그러면은 느낌. 아 저 사람이 보이구나. 감시하고 있구나. 밥 먹을 때도 방송할 때도 그러면은 뭐 그냥 타는 것 같아 뭐가 이렇게.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하죠. 북한 선수들은 어쩌겠을까요? 근데 저희가 운이 좋았던 게 그 같은 호텔을 쓰게 됐는데 같은 층에서 복도가 이렇게 쫙 있으면 한쪽 면은 대한민국 선수단, 그다음에 한쪽 면은 여기 북한 선수들이 쓴 거예요. 복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배치를 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근데 이게 보이부들이 레이저를 쏴야 되니까 이게 자기네도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숙소에 있을 때는 감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름 정도 이제 숙소 생활을 했는데 3일 4일 뒤에 이제 넌지시 한번 넘어가 봤단 말이에요. 방을 놀러 갔어요. 이제 워낙에 그때는 또 순수한 마음에 호기심에 근데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너무 환영해. 뭐 이렇게 경기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말도 못 걸게 약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자기네들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런 보이부 때문에 그쵸.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다음에 맞아. 경기장에도 마주치더라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놀러 오라고. 몇 살인 거예요 그때쯤이? 그때가 이제 19세 때죠. 왜냐면 19세 미만 이제 이번에 19세라 가능했던. 그런가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리고 맞아 친구가 항상 그립고 또 그때는 해외 경기를 처음 나가다 보니까 뭐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어느 정도 이제 말도 안 통하고. 근데 문 하나만 열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 그치? 있잖아요. 그게 그쵸? 좋아.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그때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북한 선수들은 또 사상 교육을 엄청 받아요. 뭐 선수들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죠. 더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상학이라는 걸 하는데 좀 그래도 대회에서 1등한 선수들이라든가 잘 하는 선수들을 앞에 나가서
장군님께 금메달로 충성하자 뭐 외쳐요. 그 선수들이 다 같이 충성하자, 충성하자, 충성하자 해요. 그다음에 단장을 앞에다 세워놓고 타율 행진을 하면서 충성하면서 수영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런 거를 매일 아, 했었어요. 이게 무슨 논산훈련소에서 전술훈련장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침마다 격리를 하고 훈련장으로 간다. 그렇죠. 정신교육인 거죠. 정신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이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제 정신무장한다고 뭐 극기 훈련이나 아니면 예전에는 막 진짜 막 얼음물에 막 입수까지 하고 해병대 같은 네, 거. 막 동계훈련, 동계훈련. 그런 것도 했었는데 아니 북한 선수들은 그런 극기 훈련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는 국기 훈련이라는 말은 없고 스파르타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스파르타라는 발언. 그런 말 썼었어요. 네, 스파르타 훈련이라고 하는데 뭐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물에서 하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북한의 종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수영장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물을 데우지 못하는 거예요. 찬물에 들어. 심지어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야. 장군님께서 가슴 아파하셨다. 선수들이 추워한다고 하면 한 3일은 따뜻해져요. 그 말 한마디. 그다음에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수 때 정말 훈련하는 게 힘들었던 게 아니고 그 찬물에 입수해서 10시간을 버티는 게 힘들었어요. 그 저체온증 안 와요? 아니 진짜 그래서 찬물이 저는 지금도 여름에 더운 걸 모르겠어요. 너무 추운 찬물에서 훈련을 했기 이게 때문에. 적응이 됐구나. 네, 그런데 그 찬물에서 뭐 죽어라 훈련하고 입술은 매일 파래져 있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는 숨 참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블랙아웃 와서 죽을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기절하잖아요. 숨 참다가 그 갑자기 물속에서. 기절을 밥 먹듯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그냥 이렇게 해병대처럼 숨을 참는 게 아니고 저희는 예술 종목을 표현하면서 숨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세워놓고 숨을 참게 하는 거예요. 발 위에 있구나. 네, 발을 위에 있고 코치님이 땡땡 해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땡땡 해서 나왔을 때 거의 블랙아웃 하면서 여기 왔는데 다시 땡 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단지 숨만 참는 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되면 거의 한 2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서서 내 몸을 컨트롤을 해야 되죠. 이퀄라이징이라 해서 이 고막이 아파오니까 압력도 잡아야 되고. 저희는 진짜 훈련을 하다가 떨어지거나 시합 나갔는데 졌어요. 그러면 진짜 들어오면 중간에 맞아요. 중간에 그냥 바로 싸대기 맞고 싸대기요? 그 맞는 것도 그냥 맞는 게 아니고 그 강목이 한 7, 8cm 두께가 되거든요. 그 강목으로 맞아요. 진짜 다리뼈가 막 골절될 정도로 맞아도 그렇게 맞아도 그때는 선생님들은 아예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아니 엄마가 그러고 보면은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선수 만약에 뭐라고 하면 뭐 시합이라든가 출전 같은 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마음이 아파도 이제 말을 못 마음이 하고. 아프셨겠다. 근데 그거를 안 맞으려고 저희는 진짜 열심히 해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야 되고 진짜 거기에서 정신력이 그래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정신력이. 자,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보면 네네. 유소년 시절에는 7, 8cm 되는 강목으로 맞자. 간신히 지역에서 이제 꿈나무가 돼서 국가대표가 될 만하면은 식당 들어서 1급, 2급, 3급으로 나눠서 차별받아. 뭐 돈 없으면은 국제대회도 못 나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상황들, 힘든 상황이 너무 많은데 더군다나 거의 이제 사상훈련까지 시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이제 국가대표가 되겠다 하는 그 절절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게 뭡니까? 일단 국가대표로 이제 뽑히면 평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지방 승수. 지방에서 평양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예술이나 국가대표 이게 가장 이제 좀 빠른 길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국가대표 선수로 돼서 지방 출신이 금메달을 땄다. 근데 이 금메달이 정말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너무 좋아하는 금메달이고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 정도까지 되면 지방에 있는 부모가 평양에 올라와 살 수 있고 가문을 그리고 일으키는 건가요? 그렇죠. 출신을 바꾸는 거죠. 차도 줄 수 있고 집도 주는 거죠. 근데 금메달 다 땄다고 해서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맞아. 축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대중. 누구 올라오고 누구 안 올라와요. 그래서 금메달을 안 따는 거야. 네. 못 따. 그래서 안 따는 거야, 축구가. 축구가 금메달 따. 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여자 축구가 한번 땄던 적이 있어요. 금메달을 땄었는데 집을 그 줬죠. 정도는 그냥 이제 평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나 줬지 부모까지 다 올라오면 너무 이제 그때 집 그러니까 한채만 산이 커지니까. 네, 그래서 한 명 단독으로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할 경우에는 막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난리가 나는 말하자면 이제 거죠. 올림픽에서 마지막 경기 마라톤에서 북한 선수가 이제 금메달 땄다. 했었죠. 정성훈이가
정성욱 선수가 맞아, 그렇게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황해도에서 평양으로 다 이사 왔고 그리고 출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정성욱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고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시켜주고 그리고 지도원이 되고 정성욱 선수 같은 경우는 북한의 국가대표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포상을 맞아요. 받았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서 지방 하층 계급이었는데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공화국 영웅 칭호와 다양한 이런 스폰서십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았냐? 우승 소감을 맞아. 잘했어. 힘들게 왔잖아요. 근데 뭐라고 한 거야? 우승 소감을 물었어요. 취재진이. 근데 정성욱 선수가 막 땀을 쫙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로지 장군님만 끓이면서 달렸습니다. 이 얘기. 이게 정성욱이야. 선생님만 생각하고 달렸다. 이게 정성욱이야. 북한에서 보기에 그 빼빼 마르고 얼굴도 선수가 까맣고. 악으로 깡으로 달렸는데 장군님만 생각하면서 달렸다니까 장군님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욱 선수가 귀국할 때 100만 군중이 동원돼서 귀국길 환영 퍼레이드를 열어줬고요. 공화국 영웅 금별 메달과 국기 훈장 제1급 영웅 증서가 수여됐고요. 여기에 우승 상금 5만 달러를 통 크게 쌌어요, 장군님이. 그거 네 가져라. 개인 소유 허가. 그리고 평양에 고급 아파트 제공. 외제차를 받았는데 벤츠 S클래스. 어떻게 가져왔어? 그걸 다 받았어. 정말 말 그대로 다른 분들은 그냥 공화국 영웅 칭호만 받은 경우도 있지만 맞아요. 이거는 진짜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평민이 영웅 중에 상학 영웅 대접을 받은 거죠. 정성욱 선수가 만든 최고로 큰 성과가 있는데 모든 북한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뭔데? 그 멘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메달을 따도 정성욱보다 잘하지 않으면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멘트를. 멘트를 멘트를 잘 쳐야 돼. 멘트가 그다음에 매일 선수의 일지라는 걸 쓰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알아요? 정성욱 선수와 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매일 써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와, 제일 나쁜 거다. 정성욱 선수는 장군님을 그리면 달렸는데 오늘 나는 누구를 그리면서 달렸을까? 매일 세. 이거를 매일 써서 감독님한테 체크. 제출하고 체크하고. 살아있는 위인이 된 맞아, 거예요. 맞아.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세뇌 교육 됐어요. 하나의 이제 전형을 만들어 놓고 따라 배우기를 끊임없이 시키면서 이제 나머지를 좀 분발을 시켜야 되는 건데 사실 저 때가 1999년이니까 북한으로서는 96년, 7년, 8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맞아요. 북한 체제가 이제 무너지느냐 마느냐 이럴 때였고 김정일 입장에서는 94년에 아버지가 죽고 권력을 넘겨받아서 이게 휘청일 때인데 정성욱이가 정말 전 세계에 자기의 존재감을 이제 우뚝 세워준 거잖아. 정치적 시기하고도 아주 절묘하게 맞았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 북한은 아직도 이제 뭐 수령, 장군님 이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1991년이었죠. 우리 남북 단일팀, 이 탁구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얼마나 이 들썩했으면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던 예, 코리아. 이 탁구 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리분이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짠 제가 소품을 준비했어요. 오, 탁구공. 이 탁구공 하나로 6.25 전쟁 이후에 41년 만에 남북이 단일팀을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교포들의 성원도 뜨겁게 한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서리란 표 아래 한 달 동안 일본에서 합주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지. 아, 그래. 4월 29일 여자 단경기를 보였습니다. 체전 결승에서 유순복 선수가 중국의 덩야핑 선수를 만나 저 당시 중국 처음으로 세계 최강이었어요. 지금도 세계 최강이죠. 탁구는. 네. 첫 번째 단식에서 2대1로 이긴 코리아 팀. 현정아. 오, 현정아 선수. 현정아 선수. 이어서 현정화 선수가 두 번째 단식 경기에서 중국의 가오준 선수를 2대0으로 내리 이겼습니다. 복식 경기에서 멋있어. 통상의 콤비로 불리는 현정화 이분희주는 중국의 덩야핑 가오준조를 맞아 첫 세트에서 21대 16으로 이겼으나 둘째와 셋째 세트를 내주어 지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현정화 선수가 덩야핑 선수와의 단식 경기에서 짐으로써
코리아팀은 종합전적 2대2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경기, 유순복 선수와 가우준 선수의 대결. 아, 이거 너무 떨려. 지금 봐도 떨려. 저게 유순복 감동이다. 중국을 이기고 우승한 순간 코트에서는 선수와 임원에 가리지 않고 서로 뒤엉켜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계 챔피언 코리아. 코리아 여자팀의 우승은 7천만 한민족에게 뜨거운 감격을 먹었습니다. 국가 대신에 민요인 아리랑을 연주하고 국기 대신 한반도 지도를 개항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느끼면서 감동이다. 아, 이거 멋있다. 멋있다. 이거 멋있다. 저는 저 코리아 영화를 한 3번 정도 다시 돌려봤던 것 아, 그래요? 같아요. 너무 감개무량하고 제가 그때 선수 생활을 할 때였는데 아마 이제 12살 때였는데 아, 나도 탁구를 잘해서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 남북 단일팀으로 저렇게 아이고야. 국제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어릴 때 예, 그게 꿈으로 저한테 있었어요. 자, 저 때 감동 지금 봐도 그대로 전해지는데 당시 느낌은 어땠는지 현정화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조금 이렇게 호기심 있는 그런 상태로 만났던 거는 같아요. 한반도기 유니폼은 도착하자마자 훈련할 때부터 입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한 팀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할 때부터 계속 그 유니폼을 입히기 시작한 거죠.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이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 팀 같다라는 생각이 되기도 했었던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남북한이 합쳤어도 중국은 세계를 항상 제패했던 팀이고, 그래서 이분희 선수하고 제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들을 이길 수는 없을 거다라는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근데 막상 이제 결승에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경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은 거죠. 남북이 처음으로 하나가 돼서 경기를 했는데 이게 온 세계에서 다 보고 있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였는데 이것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냥 역사다. 이거는 두고두고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엄청 울었어요. 저는 원래 우승을 하면 울지 않거든요. 그때는 이게 뭐지? 이 느낌이 뭐지?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진짜 저기 발바닥부터요. 뜨거운 게 이 가슴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지금도 이제 목이 약간 메이는데 그렇게 메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작은 통일을 이룬 것 같아.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와.
일단은 현정화 감독님은 아니지만 이때 현정화 감독님이랑 같이 있었던 지금 탁구협회 안국희 전무님이 지금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사석에서 이제 만났는데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있었을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탁구에서 쓰는 용어가 좀 다른가 봐요. 그렇지. 훈련할 때 하다 보면 제가 보니까 그렇겠다. 라켓을 보니까 판때기라고. 아, 판때기? 맞죠. 네, 저 아직 그리고 뭐 서브는 뭐 쳐넣기, 플래싱 때려넣기, 드라이브 올려치기. 그러니까 용어가 우리나라 말이긴 해도 좀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엣지 같은 경우도 여기 있어. 엣지는 영어잖아요. 엣지가 뭐? 엣지. 끝에 맞구나. 운으로. 네, 저희는 스치기. 스치기. 이건 좋다. 그래서 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용어 때문에 좀 헷갈려요. 힘들었대요. 자, 1991년 이제 코리아 팀이 최초로 이제 결성이 됐습니다.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때부터요 남북 단일팀 결성이 총 8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단 전체 규모도 있었지만 종목별로 이제 이루어진 것까지 합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평양 물결이 좀 몰려오는 것 같고 이제 통일이 멀지 않았다라는 또 희망 섞인 이야기가 또 나오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기억에 아마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대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이때 분위기가 좋아서 이러다가 뭐 우리 통일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말 훈풍이 불었어요. 기대감도 갖게 하고. 이때 SNS나 이런 거 통해서 많이 돌아다니는 가짜 기차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발해서 유럽까지 가는 기차표. 이게 이제 곧 통일되면 우리 기차 타고 유럽 간다. 위로 이렇게 쭉. 이 가짜 기차표를 그 네티즌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곧 우리 기차 타고 유럽 간다. 이런 이야기가 막 있었던 시절이었죠. 저는 평창에 단일팀이 같이 응원하는 거 보니까 되게 너무 좀 마음이 뭉클하고 좋았어요. 진짜 통일이 또 다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또 되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뭉쳐서 우리가 남북이 같이 한반도기를 들고 같이 응원을 하고 마음이 합쳐진다면 진짜 우리가 이제 원하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 평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